자,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란 인물은 1888년 11월 미국 미주리주 메리미빌의 한 농장에서 태어나서 1955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워렌스버그 주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후 세일즈맨이나 여러가지 직업을 거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축적해 나갔고 그 기술들을 매일 스스로 실험을 하였다고 하네요. 우연히 뉴욕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점차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원칙이라든지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등 여러가지 관련된 방법과 비법, 원칙들이 있지만 이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인가? 찰스 엘리엇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별다른 비결은 없다.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의 비결은 없다. 명언이 아닐 수가 없다. 흔히 보는 경우지만 비싼 털을 빌려서 진열장을 꾸미고 물건을 잔뜩 들여놓은 후 수백 달러를 투자하여 광고를 하고 가게를 연다. 손님들이 몰려오지만 얼마 가지 못해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주인은 왜 손님과 매상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 어째서 손님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인지 주인은 영문을 몰라. 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소양 있는 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내 강좌의 수강생인 우튼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는 뉴저지주의 뉴요크에 위치한 어느 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샀다. 그러나 그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양복을 세탁하자 물감이 빠져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복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가서 자신에게 양복을 팔았던 점원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곧 말문이 막혀버렸다. 점원이 볼멘 소리로 그에게 항의를 한 것이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양복을 수천 벌이나 팔았습니다만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비를 거는 듯한 점원의 말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희들한테 모두 뒤집어 씌울 심산이 아니신가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손님만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언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점원 하나가 참견을 했다. 이 양복은 처음에는 조금씩 물이 빠지는데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값으로 그런 양복밖에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우트는 그 점원의 말을 듣고 화가 절정에 이르렀다. 한 점원은 그의 정직성을 의심했고 또 다른 점원은 그가 산 물건이 싸구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양복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마침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된 백화점의 책임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 책임자는 우튼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럼 그 책임자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 그는 우튼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들어주었다. 두 번째, 우튼의 이야기가 끝나자 점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으나 책임자는 점원들을 상대로 우툰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우툰이 산 양복에서 물이 빠진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믿을 수 있는 백화점이라면 손님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물건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책임자는 점원의 무례함과 질이 나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우튼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양복을 바꿀 생각이었던 우튼은 책임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물이 빠지는 상태가 일시적인 것인지 달리 무슨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고 별로 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입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백화점 책임자는 우툰의 말을 듣고도 그렇다면 일주일만 더 입어볼 것을 권하면서 그때 가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것과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튼은 흡족한 마음으로 백화점을 나왔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양복에 더 이상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 대한 신용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혹독한 반대자나 과격한 비평가가 성난 뱀같이 바짝 독이 올라 체내의 독소를 뱉어내는 동안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청자가 있다면 그들의 분노는 억제되며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뉴욕의 전화회사는 불평이 심한 어떤 고객으로 이로 인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객은 전화교환원에게 욕을 퍼부으며 자신에게 청구되는 전화요금이 부당하므로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문사를 통해 전화회사에 부당함을 투고하는가 하면 공익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 건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전화회사는 이 극성스러운 방해자를 달래기 위해 능수능란한 해결사를 파견했고, 해결사는 방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불평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그의 불평에 동조하며 기본을 맞춰주기도 했죠. 그는 얼굴이 시뻘건 채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고, 나는 3시간 동안이나 가만히 그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해결사는 내 강사로 초빙되어 그때의 경험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로도 나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더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집을 4번째 방문했을 때 나는 그가 창설한 전화요금 납부자 보호협회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현재도 그 협회의 회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서 그 협회의 회원은 그 사람을 뺀다면 나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나는 조금씩 친해졌고, 그의 불평불만을 모두 들어줬으며 동정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의 적개심은 조금씩 사라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화요금 체불액을 모두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회사와의 분규 사건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원회에 제출한 그의 청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했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회사의 잔인한 착취로부터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스러운 구세군의 한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반발에도 불평함으로써 우선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전화회사로부터 이러한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게 되자 그가 가공으로 만들어 놓았던 불만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그 중에 한 몫을 하게 만든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남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귀중한 규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이 전술이 금방 이해가 되었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한몫 끼어든 사람은 가장 일을 잘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방관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명한 호텔 경영자였던 스테틀러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왜 당신이 그런 일을 시키는가 하는 이유를 알리지 않고 종업원에게는 절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테틀러가 이런 자신의 교훈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보는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종업원 하나에게 어느 방에 가서 창문을 닫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틀러는 곧 종업원이 이런 어린애도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시킨다고 불평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창에는 무척 비싼 커튼이 붙어 있단 말이야.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커튼이 망가지고 말겠어. 그래서 종업원은 이 일에 한몫 끼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싼 커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규칙을 기억해둘 일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생각을 갖게 하거나 당장에 그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한몫 끼어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 요구를 왜 하는가 해당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어야겠죠.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 그날 아테네에서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고대의 방법도 배울 수가 있었다. 그것은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나 이 비결을 알고 있으므로 병졸에서 상사 그리고 장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견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나는 언젠가 댈러스시의 존 파싱 학교의 바블랑 슈에게 물어보았다. 난폭한 학생을 어떻게 해서 선량한 아이로 만듭니까? 블랑시 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떤 직함을 붙여줍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아이였어요. 여자애들을 못살게 굴어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조용히 불러 이제부터는 내가 반장이 되는 거니까 친구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빛나면서 그때부터 그 학생은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개 사원을 승진시키는 수법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원을 불러내서 자네를 승진시킬까 고려 중일세 라고 말해주게 되면 그 사원은 훌륭한 사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 기대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일도 맨 나중까지 남아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최근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빗대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주고 그 역할과 책임을 그 사원들이 잘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참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문가의 의견을 물으라. 우리들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직함 또는 중요한 일을 부여해주면 가장 일을 잘해내려고 긴장하여 결국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 수거 인부는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고 표를 파는 사람은 세일즈맨이라고 부릅니다. 우유 배달부는 낙농품을 파는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당신 집에 용단을 깔아주는 사람은 패션을 다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의견을 묻기만 한다면
그는 더 한층 일을 잘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더 좋은 융단을 파는데 성공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융단 밑에 고무를 까는 것이 유리함을 재빨리 지적하고 그의 직함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기만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회사거나 가정이거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직함 또는 중요한 일을 부여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너는 침실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준다면 너는 오늘부터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른 애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된 거야. 잔디를 깎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당신은 원예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대방은 이런 전술에 쉽게 걸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조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관공, 전기공, 여러 사람들에게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는 당신에게 기꺼이 아이디어나 조언, 충고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일이나 당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당신이 얻어낼 수 있는 훌륭한 정보를 얻는 데 대해 당신 자신도 깜짝 놀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어느 누구나 다 이런 비결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원조나 조언을 구해오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즉시 관심과 행동으로 그의 청에 응해왔던 것이죠. 그 반응은 그들이 명령을 내렸을 때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비법을 활용하고 있죠. 이것은 당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포착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지 나는 아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득가는 꼭 우리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덧붙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일 그 사람이 우두머리라면 그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척척 이루어지진 않겠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좀 더 잘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두머리가 이렇게 물으면 부하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들은 둘이서 같이 그 일을 한다. 부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한몫 끼어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 고관이나 회사의 임원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좋은 전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해야 한다. 누구나 다 우리들의 일원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링컨은 저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이 우리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연설에서 링컨이 몇 번이고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사업에 한몫 끼어들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는 말을 써야 할 것이고 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말은 쓸쓸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위대한 사람들의 책략. 사람들이란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단체라든가 협회,
여러 가지 학회라든지 조직의 어떤 일원, 회원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위를 부여해주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딘가 특별한 그룹의 회원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모임을 조직하고 특별한 피크닉이나 파티를 개최해야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이유에서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해 보려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겠죠. 어느 것이나 원숭이의 흉내내는 어떤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코멘트 그룹이 조직되었을 때 그 그룹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최상의 병사들만 선택된 것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그곳에 뽑혀보려고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룹은 그룹대로 보통 병사들보다 재빠르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멘트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은 이런 비결을 이전부터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군대를 러시아 정복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곤란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 하나같이 선택되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그들 병사들의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고 격렬하게 싸우게 만든 것이었죠.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비결을 활용해서 부하들을 분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남에게 기대를 받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을 그 일에 쏟아넣게 될 것입니다. 책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근대적인 리더십과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비결 중에 아낌없이 칭찬하라, 또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또는 상대가 몰두해 있는 화제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변함없는 리더십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중에는 논쟁은 피하고 상대방의 실수는 되도록이면 지적하지 말고 공손하게 말하고 이러한 것들 또한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상대를 설득하는 비법들 중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또 명령하지 않고 부탁의 어조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이 역시 하나의 전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을 쏟고 또 격려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 또한 자발적으로 협력을 유도하거나 참여하는 데 좋은 비법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말입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